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AI와 로보틱스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로보틱스 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로봇 업체들의 1분기 실적과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요. 이제 국내 로봇 업체들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느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대장주로 여겨지던 종목도 있지만 이외에 부품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을 사업을 영위하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방 산업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로봇 업체들의 실적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산업은 협동 로봇 산업입니다. 두산과 레인보우가 이 협동 로봇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 그 이외에 SPG라든지 로보티저와 같은 부품 업체들의 전방 산업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협동 로봇 산업이 이제 수요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국내 로봇 업체들 또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왜 실적이 안 좋았냐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리 봤을 때 현재 협동 로봇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북미와 유럽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이 높고 또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특히나 높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에서는 이 유럽과 북미 중에 유럽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종전이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물론 오늘 이제 ECB,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1분기까지만 해서 보더라도 금리가 언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았고, 즉 금리와 좀 상관관계가 높은 로봇 비즈니스 자체 업황이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과 함께 협동 로봇 수요를 가장 많이 흡수해주는 북미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수요를 좀 많이 선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에서도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국내 대표 기업이고요. 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는 미국이나 북미 지역을 주요 매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도표의 왼쪽 그림은요, 23년 기준 두산의 지역별 매출이고요. 오른쪽은 24년 1분기 기준으로 지역별 매출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반면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다. 절대 액수로 보더라도요, 북미 지역 매출액은 YY로 거의 70% 성장을 한 만큼 북미 쪽은 수요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즉,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분기 국내 로봇 업체의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협동 로봇 수요가 조금 부진했고, 그 부진의 배경에는 유럽이 워낙 수요가 안 좋았다. 다만 북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괜찮은 게 확인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유럽 수요가 올라온다에 배팅을 하기보다는 좋은 북미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은 이 협동 로봇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왜 우리가 이 북미 수요에 초점을 두느냐. 북미는 사실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요. 북미, 미국 지역이 어느 국가로부터 산업용 로봇을 많이 수입했느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15년을 보시면 일본과 독일이라는 이 두 국가에서 산업용 로봇을 대부분 수입을 해왔습니다. 이 두 국가는요, 쿠카라든지 파낙, 야스카와 같은 전통 산업용 로봇 업체들이 많이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2023년 수입국 비중을 보시면요, 일본과 독일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그 감소분을 덴마크라는 지역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덴마크라고 하면 얘네들이 로봇도 만들어 라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덴마크는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가 출발한 국가고 많은 협동 로봇 생산 설비가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즉,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에 미국이 레거시 로봇을 대부분 수입했다면 올해 작년부터는 점점 협동 로봇을 더 많이 사고 있다. 즉, 이 협동 로봇을 많이 만드는 업체로부터 수혜가 된다는 것이고요.
저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야 그럼 미국이 협동 로봇 만들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질문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은 이 산업용 로봇 시절 때부터 포함해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자국 설비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수입액은 우상향하고 있고 무역 수지 또한 계속해서 적자이고 그 폭이 23년부터 더 늘어나고 있다. 즉 로봇을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북미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가적인 요인이 하나 사실 더 있습니다. 바로 계절성인데요. 로봇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상저하고의 실적을 보여줍니다. 즉 1분기는 좀 좋지 않지만 3, 4분기부터 올라가면서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은 이러한 계절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협동 로봇을 만드는 두산이나 레인보우 같은 업체들이 뭐 엔드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반도체 공장에 바로 협동 로봇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협동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하고요.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스마트 팩토리 업체라는 밸류 체인이 끼게 되고 라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업체가 미국의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업체입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업체인 라겔 오토메이션의 이제 캐펙스, 이제 설비 투자 금액 추이를 그려본 그림입니다. 실제로 제가 회색 음영을 칠해놓은 것처럼 3, 4분기 올라오면서 이 라겔 오토메이션의 캐펙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펙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협동로봇 주문량이 는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북미에 진출한 협동로봇 업체들의 실적 또한 3, 4분기부터 올라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유니버셜 로봇과 두산 로보틱스의 분기별 실적이고 3, 4분기 올라가면서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하반기에는 북미 협동 로봇 수요가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계절성 효과에 힘입어 2, 3, 4분기 더욱더 올라오는 실적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많은 분들께서 뭐 언론지상으로 접하셨겠지만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반도체도 이제 자국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 산업은 과연 어떤가? 과연 중국도 로봇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로보틱스 산업 전반적인 성장세는 심상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22년 기준 데이터로 보면 글로벌리 전체 사업용 로봇에서 중국이 수요의 50% 이상을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 깔리는 로봇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로봇을 많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자국 중국, 즉 중국 로봇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입니다. 현재 중국에 설치되는 산업용 로봇의 거의 30% 가까이 되는 양이 중국 로컬 업체의 제품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물론 올해 들어서 로컬 업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로봇을 수출하는 국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로봇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앞에서 보신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이었고요. 하지만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중국의 산업용 로봇 무역 수지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무역 수지 폭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넘어가면서부터 이 무역 수지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수요는 견조한데 무역 수지가 줄어든다? 첫 번째, 수출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산업용 로봇 수출액은요. 2015년 대비해서 2023년에 214% 증가했습니다. 즉 중국은 산업용 로봇을 많이 쓰는 국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수출까지 하는 국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뭐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다양한 정부 단위의 육성 정책을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실이 최근 들어서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로봇을 만들기에 정말 많은 부품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정밀 감속기라고 하는 핵심 부품은 일본 업체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아성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리더 드라이브라고 하는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국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최근 들어서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은 기존 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업체의 분기별 실적 매출액이고, 오른쪽은 중국의 정밀 감속기 업체 리더 드라이브의 분기별 매출액입니다. 실제로 하모닉 드라이브의 실적은 최근에 꺾이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전망치 또한 큰 성장을 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중국 리더 드라이브의 실적은요. 최근 들어서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상향되고 있는, 즉
중국 부품업체의 리더 드라이브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품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을 만드는 조립업체들 또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업황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중국 업체들의 협동 로봇 판매 대수는 우상향하고 있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을 보면은 로컬 업체의 점유율이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요, 글로벌리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이제 구글링 하시면서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가 시장 점유율 1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는 빼고 이제 조사치를 발표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협동 로봇은 거의 100% 중국 로컬 업체들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포함하면 전체 MS의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는 조금 암울한 데이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럼 전기차나 반도체처럼 이 중국이 이 산업 자체를 좀 다 먹어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기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근거는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협동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소프트웨어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 로봇을 조립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결국 이 협동 로봇을 스마트 팩토리나 SI 업체에게 맡겨서 이것을 결국 기존 공장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나 SI 업체와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협동 로봇 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 데이터, 서로의 데이터를 교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요, 결국 이 협동 로봇이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한 깡통처럼 보여도 이 안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공정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라든지 아니면 함께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결국 클라우드로 보내서 AI 학습을 한 후에 다시 이것을 협동 로봇에 적용하는, 즉 ETL 프로세스라고 하는 AI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동 로봇도 AI 작업이 이루어진다. 저희가 AI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장 익숙한 어떻게 보면 매개체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미국 상무장관이 이제 우리 하반기에 중국 커넥티드 카,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제를 하는 이유는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 차들이 계속 미국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이 민감한 데이터를 빼간다, 우리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협동 로봇은 더 심할 겁니다. 협동 로봇이 설치되는 곳은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반도체 핵심 공정인데, 미국 입장에서 그 핵심 공정의 데이터를 중국 협동 로봇에게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껄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 국내 업체들의 실적은 물론 국내에서도 판매를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유럽이나 북미로 나가는 것이 결국 리치마켓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러한 북미 같은 리치마켓에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에 해당되는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2, 3년 뒤를 고민을 해봤을 때 중국 협동 로봇 업체들의 약진이 국내 로보틱스 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고민해 보면요,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휴보라든지 아시모와 같은 사람의 인체적 구조를 모방한 로봇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아니면 피겨라고 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은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 또한 최근에 많은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위가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 로봇입니다. 아래쪽 2개의 그림이 중국의 휴머노이드이고요. 이제 왼쪽은 샤오미의 사이버1, 그리고 오른쪽은 유비텍의 워커 S라고 하는 로봇이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전기차 공정, 이제 중국의 리오라고 하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공정에 시범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중국의 휴머노이드 개발 수준이 빠릅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 보시면요, 이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개발한 G1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허리를 꺾는 등과 같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동작 구현도 가능하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실제로 이걸 1m 가량의 크기로 접어서 수납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드웨어 움직임이 뒤에서 좀 낮은 수준의 로봇 제어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리모컨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센서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는 무시 못할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 휴머노이드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거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중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정밀 감속기라든지 핵심 부품을 모두 국산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원가의 하락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야, 휴머노이드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지금 휴머노이드는 거의 생산 원가가 한화로 거의 2에서 3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2, 3억 원 되는 휴머노이드를 누가 사겠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핵심 부품들을 원가를 떨어뜨린다면 결국 3천만 원, 4천만 원 선까지 떨어뜨린다면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게 또 중론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원가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G1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현재 판매 가격이 거의 1,800만 원 선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향방에 있어서 중국이 좀 걸림돌이 몇 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려놨지만 결국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에 앞으로 이제 고도화가 된다면은 결국 반도체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차량에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 그 안에는 AI 반도체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AI 반도체 GPU 규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가만히 놔두겠느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는 그럴 개연성이 매우 적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미국이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앞으로의 향방에는 이 지정학적 이슈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AI 시대라고 지금 저희가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AI 기술과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AI와 로봇과의 결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글로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잠시 앞서서 그렇다면 일단 기술 얘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국내 로봇 업종이 과연 AI와 함께 갔느냐, AI가 모멘텀이 되었느냐를 고민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 주가는 사실 상반기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 로봇이 아니고 국내 AI 업체랑 글로벌 AI 업체랑 주가를 비교를 해봐도 더존 비주얼과 같은 조금 이제 튀는 사례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동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면 국내 로봇 업체랑 해외 로봇 업체랑 어떻게 주가가 같느냐? 국내 로봇 업체는 대부분 이제 시장 대비도 아웃퍼폼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로봇 업체들은 굉장히 또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야 로봇 업체들, 우리나라 로봇 업체들이 AI와의 상관관계를 따질 게 아니라 글로벌 피어들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국내 로봇 업체들의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개선된 도 많았고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유입된 개인주의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투입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부터 들어온 수급이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빠진 영향입니다.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가 올라왔음에도 좀 반등을 하지 못했던 좀 부정적인 악재가 겹쳤던 한 해다. 그래서 다시 AI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번 상반기에서는 AI와 국내 로봇 산업의 어떻게 보면 결합의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2018년, 17년 이후로 AI 기술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접해보셨을 챗GPT가 대표적이고요. 이외에는 최근에는 소라라고 하는 이제 AI가 비디오도 만들어주고 또는 이 GPT-5처럼 이러한 챗봇이 조금 더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AI가 어떻게 로봇에 구현이 되는 거야는 정말 지금도 조금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AI가 로봇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첫 번째는 모방학습, 두 번째는 원격 제어,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제가 모방학습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방학습은 사람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센서라든지 이러한 장치를 부착해서 로봇한테 야 우리는 이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직접 동작 데이터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로봇을 그것을 모방해서 학습한다. 그래서 모방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원격 제어. 실제로 사람이 뒤에서 리모컨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동작 데이터를 원격 제어로 입력을 해주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방식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 로보틱스 방법론인데요. 그 이유는 모방학습, 원격 제어로 로봇에게 입력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직접 다 사람이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검열 요소가 너무 많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상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 인프라에서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합성 데이터, 즉 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늘리는데 굉장히 효율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로봇 업체들이 이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중에 아이작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실제로 저희가 뭐 챗 GPT 같은 AI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학습 데이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챗봇은 챗 GPT와 챗봇은 뭐 자연어 혹은 뭐 비디오 생성용 뭐 비디오 이미지가 필요하겠지만 이 로봇에게는 작업이라든지 동작 데이터가 필요한 그것이 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AI와 로봇의 결합이 굉장히 이제 테마가 될 것이고 대세가 될 건데, 국내 업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면요. 사실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는 최근에 이 AI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먹을 로봇 시장의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이 여기서 직접적인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하는 게 맞느냐를 고민해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리한 자체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짜고 있는 시장의 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할 수 없는, 엔비디아가 할 이유가 없는 쪽을 국내 업체들이 선점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시장은 세 가지로 정리를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는 출연용 반도체, 혹은 두 번째는 제한적인 AI 소프트웨어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하드웨어 조립 개발 시장입니다. 출연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H100, B100 같은 학습용 반도체와는 다릅니다.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라는 성능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전력을 최소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고객사에게 최적화를 시켜줄 것이냐가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물론 출연용 반도체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고객사들이 자체 개발을 하고 있거나 많은 스타트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강점을 내지 못하는 시장이다라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이 AI 반도체 중에 출연용 AI 반도체를 만드는 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사피올이라든지 퓨리오사 AI와 같은 새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 3개의 업체는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만은 뭐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 모두 뭐 KT, 네이버와 같은 국내 대기업과 제휴가 되어 있고 또 차후에 상장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IPO 투자에 참고를 하시거나 혹은 관련 업체들과 어떤 업체들이 조금 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간접적인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이고요. 물론 이 AI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국내 업체가 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적인 AI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는 로봇용 OS가 하나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전문 개발 자회사인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를 이미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내 업체들은 우리가 자체 OS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OS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몇 번 보여준 상황입니다. 즉 네이버가 이제 로봇용 OS 시장에서는 잘할 것이다. 물론 이 인터넷 전문 업체인 네이버를 로봇 기업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네이버에게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네이버를 또 로봇주로 투자를 하셔도 무리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드웨어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요, 아무리 또 반도체가 중요해져도 결국 이 껍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직접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만들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 뭐 두산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티어 같은 기존 국내 로보틱스 업체들은 이러한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이미 대량 생산 체제, 즉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웨어 기업에게도 AI 프리미엄을 주는 게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내 협동 로봇 3사, 두산, 레인보우, 뉴로메카 이렇게 3개 중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차선호주로는 뉴로메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결국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북미를 중심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이 이미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좋은 선택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로메카도 차선 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 중에 다른 업체들은 거의 뭐 10%, 20%대 성장을 했지만 뉴로메카는 거의 YY로 봤을 때는 270% YY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외형 성장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업체보다 훨씬 현재 괜찮은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로 갈수록 또 뉴로메카가 이 성장성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다. 즉 실적 측면에서 두산, 레인보우, 뉴로메카, 레인보우 이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품 업체입니다. 이제 부품은 이제 뭐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이거나 혹은 액추에이터, 엔코더와 같은 핵심 부품 만드는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국내 업체 중에 이 정밀 감속기, 핵심 부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SPG나 SBB 테크와 같은 업체보다는 이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로보티즈를 더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SPG, SBB 테크 같은 국내 정밀 감속기 업체들이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될 상대는 사실 중국 업체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더드라이브가 대표적이고요. 근데 이 리더드라이브가 굉장히 빠르게 시장 침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적당한 가격, 적당한 기술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전략을 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정밀 감속기 업체들과 포지션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그림이 좀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장 2024년 하반기 실적을 고민해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하반기에 뭐 기재부라든지 산자부가 주관하는 어떻게 보면 육성 정책, 고조금과 같은 외생 변수 없이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반면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이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사람의 관절처럼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는 게 이 액추에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는 국내 대표 액추에이터 공급 업체일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봐도 경쟁 피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좀 독보적인 업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신제품인 다이내믹스 Y를 출시했고, 이 다이내믹스 Y에 대한 매출액이 2분기부터 인식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 그림을 봤을 때요, 이 협동 로봇은 6축 로봇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관절이 6개 들어가는 반면에요, 협동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인체를 모방했기 때문에 거의 40개 가량 되는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나당 6개 파는, 액추에이터 6개 팔던 비즈니스가 이제 40개 파는 비즈니스 될 수도 있다. 즉 전방 산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점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실적도 괜찮고 성장률도 괜찮은 또 로보티즈를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도 하반기 로보틱스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